한국 전통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은 한민족과 형제의 나라들이라는 주제로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의 원장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흔히 우리가 터키나 몽골을 가리켜서 형제의 나라라는 그런 애칭을 주로 써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네, 보통 이제 터키가 우리 6.25 때, 6.25 전쟁 때 이제 많은 군대를 보내줘서 이렇게 그 혈연 관계로 이제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동맹 관계라는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그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터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 터키인과 한국인의 그 조상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그 뿌리 같은 한 조상에서 나온 뿌리가 같은 그런 형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민족이 어디서 비롯돼서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동쪽에서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터키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신들의 민족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우리 민족이 어디서 시작된지도 모르고 그냥 신화로만 알고 있고, 우리나라 민족은 그 중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시작한 민족,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형제라는 나라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터키인들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나요? 이 터키인들은 이제 투르크족에 속하는데요. 이 터키라는 국명도 이게 투르크라는 민족의 말에서 이제 유래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투르크족은 이제 한자어로 돌궐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돌궐족이라는 건 이제 음차어로 이 투르크에 가장 맞는 한자를 갖다 찾다 보니까 이제 돌궐이라는 한자가 맞아진 거죠. 택해진 거죠. 그래서 이 돌궐,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그 한글의 우수성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니까 투르크족을 돌궐이 돼버리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투르크라고 적으면 되는데 한자로 적다 보니까 투르크를 적기가 힘드니까 돌궐, 비슷한 글자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돌궐족하고 투르크족하고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게요. 사실은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돌궐족이 몽골계 유목민족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몽골계의 그 유목민중의 그 민족 중에 하나 분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구려 때는 이제 고구려하고 이 돌궐이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울 때도 같이 연합해서 협공을 해서 싸우기도 했고, 이 영계 소문은 돌궐의 그 공주하고 또 혼인을 맺을 정도로 이 동맹 관계가 아주 그 돈독한 그런 민족으로 알 수가 있겠고, 이 돌궐은 이제 유라시아의 그 넓은 초원에다가 투르크 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투르크 제국의 그 주류가 지금의 이제 터키까지 흘러가서 이제 정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돌궐족이 왜 우리와 같은 조상이냐, 이것은 이제 이 돌궐족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던 그 흉노족의 일파라는 거죠. 이 흉노족이라는 것은 그 몽골계 민족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계 민족의 하나인 흉노족에서 이렇게 분파가 된 그런 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제 같은 그런 조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투르크족을 보면은 엉덩이에 우리와 똑같이 그 몽고 반점이 있고, 터키인들이 사용하는 그 투르크어도 우리 한국어와 똑같이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고대 그 한국어를 뿌리로 두고 있는 그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그 조상이 같은 그런 민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친척 관계로도 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투르크 그 돌궐뿐만이 아니고 이 몽골인도 역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몽골어 역시 그 한국어하고 문법적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순이 똑같고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또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닮아 있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은 한국인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딱 이렇게 뭐 동영상의 사진을 보면은 한국인인가 몽골인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같은 몽고 반점이 있고 온돌 문화를 쓰는 것도 또 같아요. 그 다음에 선앙당도 또 많이 있죠. 지금도 몽고에 가면은 선앙당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우리와 닮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몽골족의 하나가 이제 흉노족이라 그랬죠. 흉노족이 유라시아를 갖다가 이제 막 호령을 했어요.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진나라가 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만리장성이라는 거죠. 왜 만리장성을 쌓았냐? 중국은 농경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노족, 몽골족은 다 기마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그냥 순식간에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을 갖다가 만리나 되는 성을 쌓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흉노족이 이제 중앙아시아로다 이제 진출을 나중에 하게 돼요. 진나라에 이제 쫓겨서 이제 좀 약화가 되면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서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훈 제국을 만들게 되고 이 훈 제국을 만든 그 주류들이 이제 헝가리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또 한 부류는 한반도로 건너와서 신라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 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그 만리장성이 없는 그쪽으로 막 이렇게 진출했나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한족한테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이 험한 그 천산산맥이라는 이런 산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그 넓은 데서 제국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핀란드, 헝가리 이런 북유럽까지 동유럽, 북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원장님 그 신라까지도 내려와서 신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보통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당연한 건데, 이 신라 30대 왕이 이제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거기 비문을 세웠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제 자기의 조상이 흉노족의 후예인 투 김일제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김일제는 이제 흉노족의 마지막 왕이 이제 휴도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의 이제 태자 아들이죠. 근데 이 김일제가 이제 한무제한테 잘 보여갖고 이제 투후에 봉해져요. 근데 김일제라는 그 김씨라는 성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나라에도 김씨성이 있죠. 경주 김씨, 뭐 김해 김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김씨의 이제 원조가 김일제죠. 왜 그러냐면 이 김씨라는 성을 한무제가 내려줘요. 그게 왜 내줬냐면 이제 이 김일제가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그 관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으로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김씨성을 이제 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의 그 감숙성에 보면은 이제 김일제 동상이 있고 그 김씨 집성촌이 거기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흉노족 하면은 뭐 약탈을 일삼는 야만족이다. 뭐 이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 흉노족을 갖다가 이제 비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그 유라시아 대륙의 그 초원을 호령하면서 동서교육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대제국의 어떤 위대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라 그 당나라에 살았던 그 신라 김씨 부인의 그 묘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라 김씨의 조상은 흉노족 김일제이다. 김일제는 투에 봉해졌으며 그 자손은 요동에서 번성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동을 중심으로 이제 투 제국이 번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한에 밀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반도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산둥반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신라까지 이제 흘러오게 되면서 신라를 갖다가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라 4대 왕이 가면은 이제 내무왕이 되는데 이때서부터 김씨 왕조가 완전히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을 마립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립간이라는 명칭은 이제 몽고의 그 흉노족이 쓰는 그 벼슬 이름이죠. 이 간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왕이라든가 이제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고 마립이라는 것은 이제 마립 왕 중의 왕. 마립간하면 이제 왕 중의 왕이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는 그 흉노족의 여러 가지 그 계급이라든가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도입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징기스칸에서는 칸을 또 왕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칸이랑 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 원래 이제 한이라는 거하고 이게 이제 그 흉노족의 간이나 칸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그걸 발음을 어떤 사람은 간으로 하고 어떤 민족은 칸으로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으로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만 이제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무왕이나 당나라에 살았던 김씨 부인의 묘비에 신라인의 조상이 흉노족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도 좀 믿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선생님. 예. 그런데 그 신라 고분에 보면은 금관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장신구, 금으로 된 장신구가 많은데 그거가 왜 그럴까? 왜 금관이 갑자기 거기서 많이 나올까? 이렇게 보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마민족, 유목민족들이 한 곳에 정착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지니고 다녀야 돼요. 그게 이제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가 금이에요. 그래서 금을 몸에 많이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한족에는 이제 금을 숭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목민족들은 이제 금을 숭상을 하기 때문에 그 고분에도 금으로 된 이런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신라인하고 그 흉노족의 어떤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하나의 그룹으로 될 정도로 인과관계가 상당히 깊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그 흉노족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헝가리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네. 헝가리는요, 선생님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무슨 저 몽골 민족 또 한민족이 어떻게 저 유럽까지 진출했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흉노족이 중앙아시아로 또 이제 밀려오면서 이제 훈 제국을 갖다 이제 건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훈 제국이 이제 다시 헝가리까지 가게 되는데 훈족, 흉노족 뭔가 약간 좀 비슷한 데가 있죠. 흉노. 원래 노라는 것은 노비라는 뜻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붙인 거고요. 원래는 흉이죠, 흉. 근데 이 흉이 흉노할 때 흉노가 그 몽골어 발음으로는 훈노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훈족이 이제 큰 대륙을 만들어서 이제 헝가리로 가는데 이 헝가리의 헝이라는 것은 이제 이 훈을 뜻하는 거죠. 훈을 뜻하는 가리라는 거는 이제 나라. 그래서 훈족이 세운 나라 이런 뜻이에요. 헝가리라는 국명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죠. 그러면 한민족이 세운 나라.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헝가리어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어순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류 열풍이 이제 그 유럽에서 제일 가장 그 뜨거운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날짜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 헝가리도 똑같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보통 유럽은 거꾸로 표기를 하죠. 일, 월, 연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또 이름을 표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제 성을 맨 앞에다 두고 그다음에 이름을 표기를 하는데 헝가리는 이제 우리와 똑같이 성을 앞에다 두고 이름을 표기하는데 이제 보통 유럽은
이름을 먼저 넣고 성을 뒤에다 넣었죠. 그러면 헝가리도 우리나라랑 음악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헝가리 음악을 들어보면은 동양의 오음계를 써요. 기가 막히죠. 유럽의 그 칠음계를 쓰는 게 아니고 동양의 오음계를 쓰기 때문에 헝가리 음악을 들어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동양적인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그 칠음계가 우리가 흔히 아는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고 그 오음계는 뭐 가야금이나 검문고나 그런 그렇죠. 데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랑 음악이 흡사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오음계 하면 이제 솔라 도레미 다섯음인데 이 다섯음을 갖고 모든 음악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음 오음계로 돼 있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그 초원길, 저 초원길을 통해서 북유럽, 동유럽까지 이제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서부터 음악적인 또 한류가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흉노족의 활동 영역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유럽까지 넓었다고 봐야지 맞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 흉노족이 이제 왕성할 때는 북쪽으로는 이제 바이카로스, 지금 이제 러시아 땅이죠, 바이카로스. 남쪽으로는 이제 한나라 국경인 만리장성까지, 또 동쪽으로는 만주, 이제 서쪽으로는 아랄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역을 차지했고, 이 그 흉노족이 강성했던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말을 잘 다뤘다는 것이죠. 기마 민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도 빨리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그 유라시다가 넓은 초원지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빠르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산악으로 되어 있으면은 산악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쉽게 이 제국을 갖다 넓히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동서양을 잇는 길을 이제 보통 우리가 비단길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단길이라는 것은 신라나 당나라가 서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사막에다 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길을 뚫어서 서역과 연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흉노라든가 이쪽은 초원길은 다 초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타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주 이 왕래가 아주 쉬운 그런 길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초원길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그 문물이 유럽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초원길과 한민족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 초원길이 얼핏 보면은 우리 한국과 한민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은 이 초원길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빗살무늬 토기예요. 우리 이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민족의 그 한반도와 만주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인데 이게 그 중앙아시아 또 이 헝가리, 핀란드 이런 데까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초원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고조신선 시대 때 청동기 유물이 많이 발전했죠. 대표적인 뭐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이 또 초원길을 따라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또 헝가리나 이제 핀란드까지 또 전달이 되고 있죠.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낑겨 있는 것도 조금 숨쉬기가 지도상으로 좀 어려워 보여 이렇게 낑겨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양쪽에서 또 역사 왜곡을 자꾸 또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옛날에는 그 김치를 일본에서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요즘은 또 한복이랑 김치를 중국에서 본인들 나라 것이라고 하고 항상 그 역사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도 그렇지만은 일본 우리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지내는 일본이지만은 일본도 사실은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그 왕실의 여러 가지 왕실이라든지 문물이 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전해준 것이고 일본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규슈 지역이죠. 이 규슈 지역은 백제인이 건너가서 백제 문화가 크게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간사이 지방 이것도 역시 백제인을 중심으로 문명의 그 꽃을 피운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백제왕을 모시는 신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사 이름도 백제왕 신사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백제 신사 또는 백제사 백제의 어떤 그런 걸 모신 절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이 일본에서 천여 척의 그 군선을 조직을 해가지고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신라에 의해서 격파당하면서 이제 백제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은 백제의 거의 속국과 다름없는 그런 관계였다고 이제 볼 수가 네,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우리 민족이 그 백제와 신라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렇죠. 그렇게 왕국이 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고구려 문화가 꽃피웠고 거기도 이제 또 고구려 신사. 그러니까 신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독특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사들이 이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이런 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절들이 이제 주로 신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한반도가 문물을 갖다가 이제 일본에다 전부 전달을 해줬는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그 유신이죠. 명치 유신 이후에 이제 한반도 가문을 갖다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한반도를 침략할 그런 이제 야욕을 갖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정말 그 하극상이 아닐 수 없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은망덕한 것인데 일본의 그 미술사를 연구한 그 미국의 박사가 있는데 존 카터 코넬이라는 박사예요. 그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일본은 부모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국가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이라는 부모 밑에서 문명이라는 그 영양분을 받아먹고 자랐는데 오히려 이제 부모의 나라 한국을 괴롭히고 이 고대 역사를 이제 왜곡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지금 우리 한국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역사학자들이 펴낸 그 조선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사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의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그 날조된 역사죠. 이거를 갖다가 일본에서 배운 우리 그 역사학자들이 그 이론을 그대로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고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북쪽으로는 중국의 한사군의 지배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 남쪽으로는 그 임나 일본부의 그 지배를 받아서 시작을 한 아주 그 위대한 민족이 아니고 아주 찌질하고 아주 그냥 힘없는 그런 주체성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선생님 그 우리나라와 오늘 배웠던 친척들의 나라 있잖아요. 네. 그 뭐뭐 있었죠? 그 몽골이랑 카자흐스탄이랑 터키, 헝가리 그 유라시아 초원길에 같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과 그 고대의 그런 역사를 함께 연구하는 게 어떨까 하고 선생님이 방송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게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제 일본하고 그 중국의 역사학자들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주체적인 사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린 초원길에 있는 우리와 피가 섞인 그런 그 민족들의 역사학자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 그 역사에서 동북공정의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녹화 전에 아까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유물이나 그런 유물에 이제 DNA 같은 것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또 언어학적으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또 이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있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동북공정도 그렇고 우리가 참 이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동강 이북은 자기네 나라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면은 즉시 북한으로다 진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를 다 뺏기게 되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런 그 사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민족의 미래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인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